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움직이지 않은 상여. 평산 출신의 병사 우화영은 본래 몹시 가난한 무관이었습니다. 그가 평안도 어느 고을에서 수자리를 살던 무렵의 일입니다. 수자리란 국경을 지키는 일을 말합니다. 기생 노릇을 하다 관아에서 수국비로 있게 된 한 여자아이를 얻어 함께 지냈는데 하루는 여자가 말했지요. 선다님이 저를 첩으로 삼으셨는데 무슨 재주로 먹여 살리시렵니까? 객지에 나와 사는 고단한 처지에 너를 가까이 두려 했던 건 옷이나 빨고 떨어진 옷까지 깁는 일이나 돕게 할 양이었다. 나 같은 빈털터리가 무슨 재주로 널 호강시키겠느냐. 선다님을 모시어 철따라 옷가지를 제대로 입으시도록 하는 것이 제 직분인데 어찌 마련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을 어찌 감히 바라겠느냐.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없구나. 그러나 여자는 바느질과 길쌈을 부지런히 하여 음식과 의복을 바치는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우화영이 수자리의 횟수가 차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자 여자가 물었습니다. 선다님, 여기서 돌아가시면 서울로 가서 벼슬자리를 구하시렵니까? 글쎄다. 가진 게 없어 끼니도 못 있는 처지에 행장이며 식량을 어떻게 마련하여 서울에 간단 말이냐. 그저 평산 시골로 들어가 오두막집에서 늙어 죽을 수밖에. 제가 선다님의 관상을 보니 결코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울 뿐이 아니옵니다. 나중에 병사 한 자리는 넉넉히 하실 분이십니다. 제게 평생 노력하여 모은 은전 600냥이 있어옵니다. 이것으로 행장을 꾸리고 말과 의복을 준비하여 서울로 가서 일을 도모하시지요. 저는 본디천한 몸이라 선다님을 기다리며 홀로 수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개의 집에 일시 몸을 의지하여 있다가 선다님이 이곳 수령으로 부임하시는 날에 당장 동원으로 달려가 뵙겠습니다. 우화영은 뜻밖의 많은 재물을 얻은 데다 여자의 의로운 기계와 분별력에 감동하여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으로 뒤에 만날 기약을 굳게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우화영이 떠난 뒤 여자는 호라비로 지내는 장교 집으로 갔습니다. 장교는 여자가 어리석어 보이지 않자 후처로 삼았지요. 이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하던 살림을 제게 맡기시니 그냥 어름어름 받을 수는 없네요. 집에 있는 기물과 곡물, 포목의 숫자를 정확히 장부에 기록해 제게 넘겨주십시오. 아니 여보게, 우리가 부부가 되어 해로하며 살려는 마당에 어찌 서로의 의심을 두어 재산장부 따위를 주고받는단 말인가? 장교는 여자가 한사코 청하자 그 말대로 해 주었습니다. 여자가 재산을 야무지게 관리하여 날로 불어나자 장교는 더욱 여자를 애지중지하였습니다. 하루는 여자가 장교에게 말했지요. 제가 대강 글을 깨쳤는데 조보에 살린 조정의 일을 읽어보니 재미있더군요. 우리 읍에 오는 조보를 좀 빌려다 주실 수 없나요? 장교는 조보가 올 때마다 빌려다가 여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보란 조선시대의 승정원에서 나라의 재결사항을 기록하고 서사하여 반포하는 관보를 말합니다.
조정의 결정사항, 관리의 임명과 면직, 지방관을 보고를 비롯하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정목에서 우화영의 이름을 발견한 여자는 마음이 매우 흡족했습니다. 이럭저럭 7년이 지나 우화영은 평안도 어느 고을의 수령으로 제수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보에 아무 고을의 원 우화영이 조정을 하직하고 부임하리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 글을 읽은 여자가 장교에게 말했지요. 애당초 저는 여기서 오래 머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헤어지는 날입니다. 장교는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여자의 굳은 마음을 되돌릴 재간이 없었답니다. 여자는 장교에게 자신이 온 뒤 처음부터 이제껏 일일이 기록한 재산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지요. 제가 7년 동안 당신 집의 살림을 맡아 표주박 하나, 사발 한 개라도 줄였다면 마땅히 부끄러울 일입니다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다섯이 열이 되었으니 직분을 다한 셈입니다. 하여 떠나는 제 마음도 매우 흐뭇합니다. 여자는 그날로 장교와 작별하고 자기가 데려다 기른 거지 아이에게 짐을 지우고는 페링이를 쓰고 남자의 옷을 입은 채 우화영의 고을을 찾아갔답니다. 우화영이 고을에 부임한 지 겨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자는 소원이 있는 백성이라고 하고 관아의 마당으로 들어가 동원의 계단 아래 서서 말했지요. 비밀이 아랠 일이 있사오니 계단 위에 오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화영이 의아해하며 허락하였더니 다시 동원으로 올라서기를 청하고 또다시 방으로 들어가기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청을 이상히 여기면서도 우화영은 여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고개를 들고 말했지요. 나리, 저를 알아보시겠사옵니까? 방금 부임한 내가 고을 백성을 어찌 알아본단 말인가? 그러자 여자는 본디 모습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아무 고을에 계실 때 여러 해 모셨던 제가 기억 안 나십니까? 우화영은 그제야 크게 놀라고 기뻐하며 말했답니다.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내가 찾아오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구나. 이별할 때 기약한 대로 저는 벌써 오늘을 예상했습니다. 신기할 게 무에 있겠습니까? 우화영은 마침 혼자 몸이어서 여자를 안채에 머물게 하고 정실로 대우하며 자식과 며느리에게 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여자는 이에 집안을 돌보며 자식이나 종들에게 적당한 도리를 다하여 대하니 집안에 칭찬이 자자했지요. 여자는 늘 우화영에게 부탁하여 조보를 받아 보았는데 조보를 통해서 조정 일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정관이 누가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여 우화영에게 미리 손을 쓰도록 했습니다. 우화영이 평안도 재물을 긁어 모아 정관들 사람에게 정성을 바치니 실로 그 효험이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정관이 된 뒤 우화영을 적극 청구한 덕에 평안도 본도 내에서만 6고을의 온을 지냈지요. 또한 봉급이 점차 늘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더욱 힘쓰니 앞날이 날로 밝아졌고 순조롭게 승진하여 마침내 벼슬이 절도사에 이르렀습니다.
우아영이 7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여자는 우아영의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답니다. 영감께서는 시골 무관에서 출발하여 장군 다음의 직위에 이르렀고 70살까지 사셨으니 아쉬움이 없으실 것이네. 그러니 자네들도 크게 슬퍼 말게나. 공지사를 하려는 건 아니네만 지아비를 섬김에 오랫동안 벼슬길을 도와서 높은 주위에 이르시도록 했으니 나 역시 소임을 다해 딸 수 있지 않겠는가. 내 또 무엇을 슬퍼하리. 성복이 지나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영감이 살아 계실 적에는 내가 살림을 도맡았지만 영감이 돌아가신 지금이야 큰며느리가 마땅히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네. 나는 서모에 불과하니 앞으로는 집안 살림을 큰며느리에게 맡기겠네. 그러면서 창고에 저장하고 장롱 속에 넣어둔 재물을 정리한 장부와 열쇠를 함께 내주자 큰며느리가 울면서 사양하여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우리 집에 얼마나 공로가 많으셨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저희는 사모님을 아버님처럼 모시고자 합니다. 여태 오신 대로 집안을 이끌어 주시지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나 여자는 며느리에게 기어이 살림을 맡겼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큰 방을 내놓고 건넌방으로 가서 지내려네. 하며 건넌방을 치우고 들어가서는 이제 다시는 문을 나가지 않으리라. 다짐을 한 뒤 방문에 자물쇠를 채우더니 곡기를 끊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아영의 아들이 말했지요. 우리 서모님처럼 어진 분께 남들이 하듯 첩의 애우를 할 수는 없는 일. 마땅히 사물장을 지내고 별묘에서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아들이 우선 우아영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 발인을 할 때였습니다. 상여꾼이 많았는데도 상여가 무거워 움직이질 못했지요. 그러자 상여꾼들이 두렁거리며 말하기를 사람의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감님의 혼령이 작은 마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러시는 겁니다. 하여 아들이 급히 서모의 상여를 꾸며 함께 발인하니 그제야 우아영의 상여도 움직여 잘 갔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왕. 고구려 제5대 왕인 몬본왕은 대무신왕의 아들로서 이름은 해우입니다. 해우는 이복형인 호동왕자가 자결한 후 태자에 책봉되었지요. 그러나 대무신왕이 승한 후 해우 태자와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숙부인 해색주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고구려 제4대 왕인 민중왕입니다. 민중왕은 착하고 어진 성군이었으나 늘 해우 태자를 둘러싼 무리들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민중왕은 재위 5년 만에 몹쓸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민중왕이 승하하자 해우 태자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고구려 최초로 신하에게 암살당한 모본왕입니다. 모본왕은 태자 시절부터 성질이 부악하고 행실 또한 극악무도하기로 온 나라 안에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여색을 좋아하여 어떤 여자든 마음에 들면 겁탈을 일삼았고 욕심이 많아 진귀한 물건을 보면 닥치는 대로 빼앗았지요.
태자라는 신부 때문에 이런 방구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은 그저 태자가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리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을 일체에 금했습니다. 그런 태자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 흉폭함과 악행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답니다. 하루는 모본왕의 행동을 보다 못한 노신하가 왕을 아련하고 직언을 했지요. 폐하, 부디 선대왕의 위협을 이어받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시도록 하옵소서. 모본왕은 노신하의 말을 한쪽 귀로 흘러 들으면서 쫌지 신중한 척 말을 받았습니다. 공의 말은 과인이 실정을 한단 말이오. 왕의 말에 노신하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지요. 마음 같아서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무슨 후환을 당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모본왕은 재차 말했지요. 그렇다는 말이요, 아니라는 말이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폐하. 할 말을 잃은 노신하는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습니다. 알았어. 공의 말을 따를 것이니 눈물을 거두시오. 노신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전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랬지요. 모본왕의 평소 행동대라면 지금쯤 직언을 한 노신하의 목을 치라는 엄명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돌아가오. 과인이 신중히 생각해 보겠소. 항공하옵니다, 폐하. 노신하는 가뭄하며 큰절을 올리고 어전에서 물러났답니다. 모본왕은 노신하가 어전에서 물러나자마자 곧바로 활을 가져오라고 명하더니 밖으로 나가 대골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그의 등에 화살을 꽂았습니다. 노신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고 다른 신하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보고만 있을 따름이었지요. 모본왕은 싸늘한 눈초리로 신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끼가 잔뜩 서린 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노신하와 같은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는 일종의 본보기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모본왕은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그렇게 살깃띤 눈초리로 신하들을 둘러보던 모본왕은 화살을 대골 마당에 내팽개치고 씩씩거리며 어전으로 들어갔답니다. 그제야 신하들은 막혔던 숨통이 풀린 듯 크게 숨을 몰아쉬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르르 대골 문 밖으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다만 들어오라는 신하만이 모본왕의 화살에 맞고 쓰러진 노신하에게 달려가 그 시체를 끼안고 소리 없이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모본왕의 휴학함은 날로 더해져 나중에는 정사는 안중에 두지도 않고 오로지 신하들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일에만 재미를 붙였답니다. 모본왕은 어잔에 앉지도 않고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신하들을 맞이하곤 했는데 보료나 유를 깔지 않고 신하들의 몸을 베개 삼아 깔아 눕기를 즐겼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그래도 다행이었지만 늙은 신하들은 영 죽을 맛이었지요. 자신의 몸을 베고 누운 모본왕이 낮잠이라도 잘 요량이면 미동은커녕 처음에 그 자세로 꼼짝도 할 수 없이
왕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신이 쑤시고 결려 나중에는 숨이 턱턱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그 신하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모본왕은 인상을 찌푸리며 타박을 했습니다. 공은 과인이 편히 쉬는 게 싫은 것이오. 왜 그리 몸을 움직이시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료한 신하를 베고 누워서는 공은 너무 늙은 것 같소. 살가죽이 없고 뼈만 남아 과인의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오. 하며 신경질을 부렸고 살찐 신하를 베고 누워서는 공은 정산을 돌보지 않고 날마다 놀고 먹으며 국놈만 축내는 거 보구려.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모본왕의 행실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행이 더욱 심해지자 드로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왕을 찾았습니다. 도로가 어전에 들어서는 것을 본 모본왕은 반가운 기색을 하며 두로를 가까이 불렀지요. 어서 오시오, 두로. 그렇지 않아도 낮잠을 잘까 했는데 마침 잘 되구려. 이리 와서 피곤한 과인의 몸을 좀 볼필해 주시오. 예, 폐하. 드로는 웃음 띤 얼굴로 모본왕 곁에 다가가 기꺼이 베개가 되어주었습니다. 과연 두로만큼 편안한 이가 없지. 두로의 몸을 베고 누운 모본왕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간밤에도 밤새 술을 마셨는지 모본왕이 숨을 쉴 때마다 술래가 진동했습니다. 드로는 모본왕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는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드로는 한 손으로 왕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칼을 쥔 손을 힘껏 왕의 가슴에 내리 꽂았습니다. 모본왕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즉사했지요. 눈썹을 움찔했지만 이내 맥없이 두 눈동자가 풀어졌습니다. 모본왕의 죽음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시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쉬쉬하며 공공연한 죽음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었지요. 유사 이래 최초로 신하에게 암살당한 임금이 된 모본왕은 모본별에 묻혔고 태자 이익이 있었으나 조정에서는 제3대 대무신왕의 동생인 제4의 아들 궁을 왕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등내의 애연. 고구려 동청왕은 혈기가 왕성하고 기상이 높고 준치적이라 30대의 젊은 나이에 위나라를 침략하여 서한평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에 기세 등등해진 동천왕은 위나라의 군사력이 별거 아니라 여겨 전쟁을 그만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전쟁 준비에 전념했지요. 그러나 고구려군의 대장 등내는 동천왕의 욕심이 과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왕을 아련하고 아뢰었습니다. 폐하, 이만하면 위나라에서도 우리 고구려의 위력을 알았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제 전쟁을 그만두시고 백성들의 안위에 힘쓰옵소서. 등내의 말을 들은 동천왕은 마뜩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서한평을 함락한 것뿐인데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는 노릇이오. 등내는 다시 한번 충심으로 아뢰었습니다. 폐하, 저들의 힘을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은 저들이 서한평을 내주었다고는 하나 언제 군사를 정비하여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하오니 듣기 싫소. 이제 보았더니
공은 일개 겁쟁이에 불과하구려. 물러가시오. 동청왕은 화를 버럭 내며 큰 소리로 등내를 책망했습니다. 등내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이 왕의 욕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 즉시 관직을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를 어쩔 것인가. 왕의 지나친 욕심으로 장차 이곳 환도성에는 풀과 나무만 무성하여 이름 없는 새들만이 예전의 영화를 구슬피게 애도하겠구나. 등내는 속으로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칩거한 채 식음을 전폐하며 오로지 나라 일을 걱정하다 결국 굶어 죽고 말았지요. 그러나 동청왕은 그런 등내의 죽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을 동원하여 날마다 전쟁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등내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나라 장수 광구검이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동천왕은 친히 군사 2만 명을 이끌고 광구검과 대적하러 나갔지요. 동천왕은 비록 2만의 군사였지만 지형을 이용한 공격과 뛰어난 용병술로 위나라 군사들을 2차례에 걸쳐 대파했습니다. 동청왕은 위나라 장수 광구검도 별거 아니라는 자만심과 2차례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3번째 싸움에서는 앞서 썼던 지형을 이용한 공격이나 용병수를 쓰지 않고 전공법을 써서 공격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마디로 고구려의 대패였습니다. 위나라 장수 광구검은 2차례나 패전당한 모멸감을 일시에 씻으려는 듯 파죽지세로 몰려왔고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파악한 고구려군은 동분서주하며 달아나기에 바빴지요. 동천왕은 도성인 환도성을 버리고 압록강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환도성을 함락한 위나라 장수 광구검은 군사를 풀어 동천왕을 뒤쫓았습니다. 위나라군의 맹렬한 추격을 받으며 쫓기던 동천왕은 점차 지쳐갔지요. 위나라군은 바로 등 뒤에까지 칼을 들이대며 쫓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동천왕을 따르던 장수 미루가 앞에 나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이대로는 적군에게 잡힐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니 제가 결사대를 만들어 적들과 교전을 벌일 터이니 그 사이에 어서 몸을 피하시어 옥체를 보존하소서. 동천왕은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미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루는 곧 결사대를 조직하여 말을 돌려 쫓아오는 위나라 군을 향해 돌진해 갔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달걀요 바위치기였습니다. 미루를 비롯한 결사대는 동천왕이 안전한 곳으로 피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위나라 군사를 맞아 혈투를 벌였으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지요. 결사대에 목숨을 건 항전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동천왕은 미루의 충성을 생각하며 그를 그대로 죽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장수 유옥구가 자처하고 나서 미루를 구해왔는데 유옥구 등에 업혀온 미루는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처참한 모습이었지요. 동천왕은 친히 미루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노구를 치하했습니다. 다행히 미루는 치명상을 입은 것은 아니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위나라 군에게 쫓겨 동천왕은 다시 남옥저에까지 내려갔지만 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동천왕은 등내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부주함을 탓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런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렇게 동천왕이 고심하고 있을 때 장수 유유가 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폐하,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어옵니다. 계책이라는 말에 동천왕은 귀가 번쩍 트이는 것 같았지요. 계책이라니, 어서 말해보. 유유는 침착한 어조로 차분하게 자신의 계책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 날이 밝으면 소장이 적장을 찾아가 폐하께서 항복하시겠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마련하여 항복의 뜻으로 폐하께 친히 보내셨다고 적장에게 전할 것이옵니다. 그래서 동천왕이 눈을 빛내며 유유의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 음식 속에 단도를 숨겨두었다가 적장이 방심한 틈을 타 그자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고 적을 치소서. 유유의 계책을 들은 동천왕은 기쁘면서도 기뻐할 수가 없었지요. 유유의 계책대로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적지에서 적장의 목을 팬 유유의 목숨 또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천왕의 근심스러운 표정에서 그의 마음을 읽은 유유는 일어나 큰절을 올린 다음 말했습니다. 폐하, 소장의 죽음을 심려치 마옵소서. 오로지 옥체를 보존하시어 이 나라의 장래를 기약하옵소서. 소장은 그거 외에는 아무 바람이 없사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유유는 단도를 숨긴 음식을 마련하여 위나라 장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대왕께 없어 귀국에 항복하시겠다고 하오니 부디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나라 장수는 크게 기뻐하며 안심하고 유유를 자신의 군막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위나라 장수와 마주 앉은 유유는 들고 온 음식을 내놓으며 말했지요. 이 음식은 우리 대왕께서 장군께 보내는 선물이오니 부디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위나라 장수가 항복을 받아들이며 유유가 가져온 기름진 음식을 받으려 할 때였습니다. 유유는 순식간에 음식에 숨겨둔 단도를 꺼내 적장의 목을 베었지요. 유유가 적장의 목을 베었다는 소식은 삼십간의 고구려 군 진영에도 퍼졌고 이어서 유유가 죽었다는 비보도 전해졌습니다. 유유의 죽음으로 비분간개한 고구려 군사들은 적장을 잃고 어찌할 바 몰라 우왕좌왕하는 위나라 군사들을 향해 창과 칼을 들었지요. 동천왕은 고구려군을 선두에서 주의하며 고군분투한 끝에 가까스로 위나라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도성으로 돌아가기에는 남아있는 군사의 수가 너무 적어 동천왕은 눈물을 삼키며 환도성을 버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 환도성을 함락한 위나라 군사들은 마음껏 노략질을 하다가 동천왕이 환도성을 버리고 떠나자 이를 크게 비웃으며 되돌아갔습니다. 등내의 애언대로 결국 고구려 환도성에는 풀과 나무만이 무성하게 자랐고 가끔 이름 모를 새들만이 그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듯 구슬프게 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동천왕은 그 이듬해 평양성으로 천도하여 환도성은 역사 속에 옛 영화를 묻고 말았습니다. 제복을 얻은 채생. 영조 말의 일입니다. 남대문 밖 만리연에 사는 채생은
집안이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집은 작고 오래되어 무너져 내릴 듯 하였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지요. 채생에 붙인 채노인은 성실한 성품으로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히 하며 조용히 자신의 뜻을 지켜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자신의 지조를 바꾸는 일이 없었지요. 채노인은 아들 채생을 엄히 가르쳐 가문의 도리를 이으려 한 까닭에 조금이라도 옳지 못한 점을 보면 단 한 번도 너그러이 용서하는 법이 없이 반드시 발가벗겨 오래된 망태 속에 잡아 넣어서는 대들보에 달아매고 몽둥이로 두들기며 무섭게 호령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흥망은 오로지 내 한 몸에 달려있다. 내 너를 엄하게 책망하지 않고서는 어찌 허물이 고쳐지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채생은 나이 18에 우수연에 있는 목학고 집에 장가를 들었는데 채노인은 혼례 날에도 채생에게 글을 읽게 하고 부부가 함께 자는 일까지도 날짜를 정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채노인은 아들을 불러 명했지요. 한식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구나. 내 몸소 묘제에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내가 성인이 된 이후로 아직 성묘를 못 갔으니 인종으로나마 도리로나 오를 일이 아니다. 내일 새벽에 떠나 사흘간 바삐 걸어가면 기일에 맞춰 선산에 당도할 것이다. 묘제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절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고 물러서는 절차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하거라. 그리고 오가는 길에 혹시 아녀자들이나 상을 당한 사람들의 행렬을 만나면 반드시 비하여 보지 말며 마음을 정숙하게 갖도록 힘써야 하느니라. 채생은 공손히 예 하고 대답하고는 이튿날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채노인이 또 문 밖에까지 나와서 긴 여정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경서 한 편을 암송하도록 하여라. 또 가는 길에 반드시 음식을 조절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거라. 아무쪼록 힘쓰고 두루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고 당부하자 채생은 예 하고 떠났습니다. 채생은 허름한 옷차림에 집신을 신어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 없었는데 황금 제갈에 비단 얹지를 한 준마를 이끌고 가던 건장에 배는 하인들 5명이 갑자기 채생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채생이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려 하자 하인들이 그를 빙 둘러쌌습니다. 소인댁 영감께서 서방님을 모셔오라십니다. 어서 말에 타십시오. 채생은 의아하여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어느 하인댁인가? 내 주변에 원래 이를 다할 친척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시키겠는가? 얼른 길을 비켜다오. 그러나 하인들은 아무 대꾸 없이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채생을 끌어다가 말 위에 올려놓고 고삐를 잡아 칙칙을 휘두르더니 준마의 빠르기가 나는 용과 같았지요. 채생은 입을 딱 벌린 채 정신을 못 차리고 애달프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다 연료하시고 형제도 없다네. 제발 자비를 베풀어 가냘픈 이 목숨만은 살려주시게. 하인들은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줄곧 말을 몰더니 이윽고 어느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겹겹의 중문을 들어가니 거창한 집채가 나오는데 모양새가 굉장한 데다 문설주며 석가래까지
아름다운 모양으로 아로 새겨져 있었지요. 하인들이 채생을 부축해 마루로 오르게 하였습니다. 마루 위에는 한 노인이 머리에 검은 비단으로 만든 절풍건을 쓰고 명주로 만든 끈을 달았으며 귀 밑털에는 한 쌍의 금관자가 닿아 있고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창의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붉은 실로 따 만든 띠를 두르고 침량으로 만든 의자 위에 높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5명의 시녀들이 곱게 단장하고 줄지어 서 있었지요. 채생은 황망히 절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일어나 답례하고 이어서 채생의 이름이며 나이, 문벌 등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채생이 일일이 대답을 하자 노인은 기뻐하며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로다. 채생은 내내 관과에 끌려온 죄인처럼 무슨 영문인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얼굴이 온통 홍시처럼 붉어져 공손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의 집안은 대대로 역관으로 살아왔지만 내 주위가 당상관에 이르렀고 재산도 많으니 어찌 스스로 만족하지 않겠는가. 다만 스라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예단을 받고 미처 혼례도 치르기 전에 사위될 사람이 졸지에 죽어버려 청춘의 빈방을 지키는 모습이 아주 가련하게 되었네. 예법에 제한이 있고 남의 눈에 구애가 되어 어디 시집을 보내지도 못한 채 3년이 흘렀다네. 그런데 지난 밤에 딸이 문득 애처로이 흐느끼는데 소리소리 한을 머금고 마디마디 예간장을 내는 듯하여 비록 길 가는 사람이라도 눈물을 적시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네. 나에게 한 점 혈육이라고는 오직 이 딸 자식뿐이니 100년을 참고 보면 100년의 즐거움을 잃은 것이었네. 결함 많은 우리 인생이 빠르게 흘러가니 비록 풍악으로 귀를 즐겁게 하고 비단으로 눈을 호사롭게 하며 기름진 음식으로 입을 달게 하여도 오히려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함이 한스러운 것이거늘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롭게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슬픔과 단식으로 집안의 계책을 삼을 수 있겠는가. 일의 형편이 이처럼 절박해져서 하늘 수 없이 이러한 계획을 세워 본 것이네. 그래서 하인들을 새벽에 큰 길로 내보내 귀천을 가리지 않고 처음 지나가는 젊은 남자를 맞이하여 내 딸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려고 하였다네. 그런데 그대와 내 딸이 의외로 원로에 오랜 인연이 있어 만나게 되니 참으로 기이하구먼. 자네가 혼자 된 내 딸을 어여삐 여겨 혼인해 주기를 바랄 따름이라네. 채생은 더욱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어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봄밤은 짧고 닭은 이미 울었지만 날이 새기 전에 화촉을 밝히도록 함세. 채생은 안내를 받아 복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곳을 돌아서니 너른 화원이 보이고 회칠한 담장이 사방으로 둘렀으며 그 담장 안쪽으로 연못이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탈 정도의 작은 배가 있어 그 배를 타고 연못을 건너는데 연과 여귀들이 가득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윽한 향내를 맡으며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니
동산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문이 박힌 돌로 축대를 쌓고 그 가운데는 층계를 만들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채승은 배에서 내려 계단을 밟았지요. 계단이 끝난 곳에 12난간이 있었는데 화문석이 화려하고 주렴이 휘황찬하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노인은 채생을 남겨놓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채생이 멍하니 서서 두리번 사방을 훔쳐보니 진기한 풀, 묘한 돌, 이름난 꽃, 아름다운 새들이 바닷가에서 신기루를 구경하듯 황홀하여 이루다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두 심부름꾼이 채생을 맞이해 안내했지요. 채생은 심부름꾼을 따라 붉게 치장한 건물에 이르렀습니다. 푸른 비단 창문 안으로 은촛대의 불빛이 휘황하고 향불의 연기가 가늘게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가 달 같은 자태에 꽃 같은 모습으로 곱게 치장하고 고고하게 창 안쪽에 서서 채생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채생이 머뭇머뭇하다 가만히 앞으로 나아가자 여자가 사뿐히 나와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여자가 다소하게 절을 하자 채생도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는 털로 만든 방석에 마주 앉았지요. 시녀가 값진 그릇에 산의 진미를 풍성하게 담아 상을 내왔지만 채생은 부끄럽고 어색하여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지요. 저 어린 딸 자식의 부귀는 원래 타고난 것이네. 다만 바라는 바는 서로 어여삐 여기는 정이 끊이지 않고 질투 없이 평생토록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것뿐이네. 이 점을 잘 생각하여 주시게나. 채생이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 노인은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시중 드는 할멈이 칠보 침상에 비단 이불 자리를 깔고 채생을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했지요. 채생이 마지못해 들어가자 할멈은 여자를 부축해 채생과 나란히 앉히고 나서 휘장을 내리고 무늬가 새겨진 무속불로 고정시켰습니다. 채생은 마음에 걸리는 데가 많아 머뭇거리며 망설이면서 왈랑의 천태고사로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유유유 동정고사에 자신을 견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을 끄고 베개를 나란히 하니 애틋한 정과 속삭임이 끊임없이 일어났지요. 채생은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 되어서야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이불 옷가지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자 채생은 의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잘 맞는 옷을 지으려고 가져간 모양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멈이 무늬가 놓인 상자를 들고 왔지요. 서방님, 새 옷을 다 지었습니다. 갈아입으시지요. 채생은 빛이 나는 비단 옷을 입어보고 몸에 꼭 맞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침을 들고 났을 때 노인이 들어와 잘 잤느냐고 물었지요. 채생은 머쓱해하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잘것없는 소생을 누추하게 보시지 않고 정중하게 대접해 주시니 제가 이 처소에 오래 머물러 조금만 경이라도 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묘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고 갈 길이 머니 잠시라도 지체하다가는 제 날짜에 맞춰 갈 수 없을 듯합니다. 선산이 여기서 몇 리나 되는가? 100여리쯤 됩니다.
지친 걸음으로 터덜터덜 가노라면 좋기 사흘은 걸리겠지만 준마로 내다르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네. 이틀 밤이라도 더 머물러 나의 이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 주시게. 가친의 훈계가 엄하십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머물다가 뒤늦게 날랫말과 화려한 옷을 입고 보란듯이 달려가면 쉽게 탄로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어르신께서 거듭 생각해 보옵소서. 네, 벌써 깊이 헤아려 생각해 두었네. 다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채생은 내심 떠나고 싶지 않다가 노인의 말을 듣고는 퍽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노인은 채생을 이끌고 산 위의 정자 물가에 누가 소나무 숲 대밭으로 돌아다니며 경치를 구경하고 회포를 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두 절경이라 할 만했습니다. 노인이 말하기를 나의 성은 김이고 벼슬은 지출을 지냈지. 세상 사람들이 과장해서 나를 보고 나라의 갑부라고 말들을 하는 탓에 이름이 원근에 좀 알려진 편이라네. 자네도 혹 들어보았던가? 거리 아이들이나 농촌의 일꾼까지도 다 알고 있어온데 우리와 같은 조남을 제 어찌 들었다 할 뿐이겠습니까? 나는 산수 전원의 좋은 경치를 얻어 아무쪼록 여생이나 즐기려 하였네. 정원이나 집채 등이 실로 분에 넘치는 줄 모르는 바가 아니라네. 남에게 섣불리 이야기하여 큰 죄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 주시게나. 예. 이틀이 지나 채생은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수레와 말이 준비되었고 여러 명의 하인들이 호위하며 길잡이를 하였지요. 채생은 해가 기울기도 전에 이미 선상 가까이 당도했는데 오리 밖에서 집을 나섰을 때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묘제를 지내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지요. 얼마 걷지 않아 어제 수레와 말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닿았습니다. 채생은 다시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나는 듯이 김노인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길로 곧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김노인이 말렸습니다. 자네 아버님은 자네가 걸어온 줄로만 생각하지 말을 타고 올 줄은 생각하지 못할 걸세. 백열리 먼 길을 하루 만에 들어가면 곧 종적이 탈로나 달리 꾸며낼 말도 없을 것이네. 다시 더 하룻밤 묵어간만 못하네. 채생은 신방에서 은근한 하루를 보내고 서러운 정이 더욱 마음에 가득하니 헤어질 때에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신부가 다시 만날 날을 묻자 채생은 가친의 가르침이 엄하시어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갈 때를 말씀드려야 한다오. 봄, 가을로 묘제철에 다시 나를 보내신다면 이번처럼 기회가 생길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가 가고 세월이 가도 반드시 만난다고 기약할 수 없으니 임자는 혼자 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구려. 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야말로 봉변 난리의 광경이었지요. 채생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마음이 순진하였습니다. 전부터 품어온 소원의 하나가 아름다운 비단 주머니를 갖는 것이었는데 집이 가난해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집에서 달아준 비단 주머니는 자수도 정결하고 만들어진 모양이 기묘했지요. 탐이 나서 차마 놓지 못했습니다. 이 주머니를 큰 주머니 속에 숨기시면 누가 알겠어요. 입고 오신 옷가지를
그대로 입고 이것만은 가지시는 것쯤이야 별일이 있겠습니까? 채생은 그 말대로 비단 주머니를 배주머니 속에 간직했습니다. 채생이 집에 돌아가 복명하기가 바쁘게 채노인은 묘제를 정성껏 모셨는지 물었습니다. 채생이 상세히 아뢰기를 마치자 채노인은 곧바로 글을 계속하여 읽으라고 명했습니다. 채생은 비록 입으로 웅얼거렸지만 마음은 항상 김노인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채노인은 채생에게 내실에 들어가 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채생이 밤에 내실로 들어가 보니 부서진 창살에다 비가 새는 천장으로 바람이 들어와 뼈가 시리고 삼배 이불에는 벼룩과 빈대가 극성이었지요. 아내가 일어나서 맞이하는데 나무 비녀 몽당 치마에 떼낀 얼굴이 수척해서 유난히 비쩍 말라 보였습니다. 채생은 한 점 마음에 끌리는 곳이 없어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는데 오직 그리워하는 바는 김노인 댁의 신방과 그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때 놀던 일이 꿈만 같고 뒤에 만날 날은 기약할 수 없는지라 안타까운 마음에 원진의 시를 읊조했지요. 창해를 보고 나면 물이 되기 어렵고 무산이 아니고는 구름일 수 없더라. 채생은 이 시에 자신의 신세를 빗대어 긴 한숨과 탄식으로 밤을 지새우며 엎치락 뒤치락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새벽종에 울려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가 해가 높이 뜨도록 잠에서 그만 깨지 못했지요. 새벽에 먼저 일어난 채생의 아내는 남편이 평소 나와 금술이 좋았는데 선산을 다녀온 이후로 전과 달리 냉담해진 듯하니 정을 두고 헤어진 사람이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채생의 기색과 의복을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별로 달라진 구석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는 배주머니에 눈이 닿았습니다. 전에는 언제나 비어 홀쭉하던 것이 무엇이 들었는지 불룩했습니다. 수상한 느낌이 들어 주머니 속을 훔쳐보니 과연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지요. 채생의 아내는 잔뜩 부은 얼굴로 비단 주머니 속의 것들을 책상에다 버려놓고는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채노인이 문을 활짝 열어 젖히며 꾸중했습니다. 이 돼지 같은 녀석 아직도 자고 있다니. 어느 겨를에 글 한자나 읽겠느냐. 채생이 불이 나게 일어나 옷을 주워 입는데 방안을 두리번거리던 채생 노인의 눈에 책상 위에 버려놓은 비단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채 노인은 대단히 회개한 일로 생각하고는 즉시 채생을 발가벗겨 망태 속에 잡아넣고 들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매질을 했지요. 채생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낱낱이 실토하고 말았답니다. 한층 노여움이 북받쳐 오른 노인은 길길이 뛰며 이웃집 하인을 시켜 김노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비록 재상 정도의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나라의 갑부라 일컫는 김노인을 감히 앉아서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학구가 하인을 보내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다니 김노인은 혼자 된 딸의 여생을 위하여 능욕을 감수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즉시 채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채 노인은 김노인을 보자 큰 소리로 나무랬습니다. 당신은 예법을 어기고 딸의 음탕함을 방조하니
스스로에게 매우 불미스러운 일일 뿐더러 남의 아들까지 그르치게 하였소. 이 무슨 회개한 일이요? 김노인이 대답했지요. 사위를 구하는 수레에 어쩌다 귀대의 아드님이 탄 것이구려. 피차 불행이 보통이 아니나 이제부터 물이 흐르고 구름이 흩어지듯 양가의 문제를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요. 구태여 남의 흠을 지적해 큰 소리로 들술 까닭이야 없지 않소. 이에 채노인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곧 돌아서며 이제부터는 서로 없었던 일로 치고 이러니 저러니 더 이상 곤란을 끼치지 말기로 합시다. 한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김노인이 불현듯 나타났지요. 채노인이 예전에 굳게 약속을 하다니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소? 하고 묻자 김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마침 교회에 나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는데 근처에 친지가 없어 부득이 귀되게 들은 것이오. 잠깐 비를 피해서 가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 채노인도 부드러운 태도로 나왔습니다. 나 역시 장마에 혼자 앉아 울적한 마음을 풀 길이 없더니 마침 노영이 오셨으니 이야기나 주고받읍시다. 김노인은 거동이 매우 공손할 뿐더러 이야기가 서슴없어 고치에서 명주실이 나오듯 술술 흘러나오는데 대단히 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 자식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내비치지 않았답니다. 채노인이 평생 사귄 사람이라 그저 촌훈장과 시골 선비에 지나지 않았고 시종 오가는 말들이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것으로 궁색한 데다 모두 판에 박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노인의 박식하며 시원시원하고 비록 호감을 사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는 하나 단정한 언변을 대하자 채노인은 크게 기뻐 그만 심취하고 말았지요. 김노인은 채노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고 즉시 데려온 하인을 불러 지시하였습니다. 내가 바삐 다니느라 배가 고프다. 보따리에서 음식을 꺼내오너라. 하인은 곧 진귀하고 맛이 좋은 음식을 대령했습니다. 김노인은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공손히 채노인 앞에 올렸습니다. 채노인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입에선 침이 꼴깍 나와 술을 들이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겉으로는 사양했지요. 모르는 사이에도 흔히 술잔을 나누는 법입니다. 우리야 친분이 있은지 오래되어 처음 대하는 얼굴도 아닌데 어찌 마주 앉아서 혼자만 술잔을 들이킬 수 있겠습니까? 채노인은 그만 말문이 막혀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입에 닿기가 무섭게 훌쩍 들이켜는 곳이었습니다. 향긋한 술기운이 울적한 마음을 씻어내고 기껏해야 나물이나 먹던 창자에 진수성찬이 들어가니 취한 눈이 홍조를 띠고 가슴마저 상쾌해졌습니다. 김노인은 실컷 마시며 놀다가 일어섰지요. 채노인이 김노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노영은 참 좋은 술벗이구려. 종종 찾아주오. 오늘은 비가 온 덕분에 우연히 술잔을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만 안팎의 일로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데 언제 몸을 빼내어 다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채노인은 문 밖까지 김노인을 배웅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취중에 가족들 앞에서 김노인의 칭찬을 잔뜩 늘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골아 떨어졌지요. 이튿날 아침
최 노인은 어제 자기가 속았음을 깨닫고 후회하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김 노인은 사람을 보내 채생의 집 동정을 살펴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돌아와서는 채생의 집이 닷새 동안이나 밥을 짓지 못하여 안팎의 식구들이 쓰러져 있는 모양으로 처참하옵니다. 김 노인은 채생에게 편지와 함께 수십 냥의 돈을 보냈습니다. 채생의 가족은 환호하며 얼른 저녁을 지었지요. 채 노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남한테 돈을 빌린 것으로 둘러대기로 했으나 채 노인은 밥상을 밟자 굶주린 뱃속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끼니 걱정이 없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상한 생각이 든 채 노인은 돈의 출처를 따져 물었습니다. 채생이 자세히 사정을 아뢰자 채 노인은 크게 화를 내며 이 차라리 구렁에 빠져 넘어질언정 어찌 앉아서 명분 없이 남의 물건을 받아먹는단 말이더냐. 이미 지나간 일이라 토해낼 수는 없는 일이다만 또 갚을 길도 없으니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채생은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김 노인이 보내준 돈이 다 떨어지자 먼저와 마찬가지로 굶을 수밖에 없었지요. 채 노인은 성격이 본래 꼼꼼하지 못하고 서툴러 전혀 생계를 꾸려갈 주변머리가 없었습니다. 채생과 그의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문짝을 뜯어 불을 떼고 아랫돌을 빼다가 윗돌에 괴는 식으로 간신히 한 해를 끌고 갔지요. 가세는 기울고 빛은 산처럼 쌓여서 참으로 일가족의 죽음이 눈앞에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또 이러한 사정을 탐지해 다시 쌀 10섬과 돈 100냥을 채생에게 보냈습니다. 채생은 부모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러 마음이 타고 가슴이 쓰라렸던 차였습니다. 실로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을 판이니 비록 똥장군을 짊어지고 날품을 팔더라도 양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건 사양할 처지가 아니었지요. 채생의 가족은 대여섯 동안 양식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마련해 둔 곳이 없어지자 근심은 먼저보다 10배나 더했지요. 갖은 고생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 제삿날이 되어도 제사상에 올릴 음식 준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서로 얼굴만 마주 앉 채 이궁리 저궁리 하느라 수심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한 노인이 꼬민 돈 200냥을 지고 와서는 채생에게 바쳤습니다. 김 노인의 집에서 보낸 것이었지요. 채생이 부친의 훈계를 받들어 거절하려 하는데 채 노인이 나와서는 저분이 일껏 의리로서 우리를 돕는데 인정으로 보나 사리로 보나 전부 물리칠 수는 없느니라. 반을 돌려보내고 반을 받는 것이 도리에 맞는 처사일 것이야.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채 노인이었지만 가난 앞에서는 자신의 줏대가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김 노인의 딸은 채생의 소실로 들어갔고 김 노인은 채 노인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집과 재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